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최근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식과 금, 가상자산까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긴장 고조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일시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과연 이번 랠리의 결말은 어떨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겨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줄 때 필요한 법률 상식,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600선 돌파하면서 이 시장 전체 활기가 돌았는데 오늘 분위기는 좀 안 좋네요. 네, 오늘 시장 예상한 대로 또 우려한 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미중 양국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점을 고려해서 지수 개장 대비해선 낙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27% 약세 3,56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6,313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2,72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8,55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반도체 투톱이 하락하는 반면에 원전 대표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 이어갑니다. 미국의 가스터빈을 수출했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 장중에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 정도입니다. 85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만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741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317억 원 매수 우위, 개인도 51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 그리고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가 주로 강세 기록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합니다. 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더불어서 미국 전쟁부가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에 나선다고 밝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은 1,420선 돌파하기도 했잖아요. 오늘 외환시장 상황 짚어볼까요? 네, 오늘도 환율은 올라갑니다. 오늘 환율 1,430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3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64원, 엔화는 942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동안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세계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네, 이달 말이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또 치고받으면서 양측의 무역 전쟁 양상이 다시 짙은 안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네. 특히 중국 측은 회담을 앞두고 전략 광물인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는데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려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모습이고요. 미국 역시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맞서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크게 빠졌는데 하루 사이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우리 돈 2,87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중국이 꺼내든 히토류 카드는 이 모처럼 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10만 전자를 코앞에 둔 삼성전자, 또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SK하이닉스에도 좌불안석입니다. 네. 금요일장 각각 사상 최고치를 갖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장 두 종목 모두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도 버거운 마당에 중국의 히토류 제한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 모드였는데 그새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네, 트럼프도 중국이 관세 휴전 합의의 틀을 크게 흔들고 있다 판단했는지 네. 주말 동안 발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갈등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더니 네. 현재는 다시 또 태도를 바꿔 정면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대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예. 앞서 중국 측은 싸움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단호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밝히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였지만 또 동시에 이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 밝히면서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네. 예, 트럼프 역시 중국과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고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길 바란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진화에 나서면서도 공을 중국에 넘겨 무역 협상에서 최대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다시 구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양측 모두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는 가운데 당장의 관심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음 달로 끝나는 미중 관세 전쟁 휴전이 연장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겠다는 계획은 바꾸지 않은 만큼 아직 가능성은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화 의사를 여전히 열어두었고요. 또 맞대응 조치 시행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둔 만큼 물밑 조율을 할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다음은 부동산 상황 좀 짚어보죠. 최근에 서울 집값이 뛰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배액 배상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어요. 네,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말씀하신 배액 배상을 통해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중도금을 받지 않은 매도자들이 집값 오름세가 배상액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물어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네. 현행법상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줘야 하는데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워낙 높아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향후 금리 흐름과 공급 상황에 따라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고하고요. 매도자가 본계약 시점을 늦춘 뒤 매매가를 올려달라는 카드로 배액 배상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짚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서울 아파트 이 전세 품귀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네. 6.27 대책으로 세입자 퇴거를 위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대폭 하향되면서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데다 전세를 낀 갭 투자 매매까지 위축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예.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세값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는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5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세 공급이 줄고 가격이 치솟자 기존 세입자들은 이주를 포기하고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지난 7월에서 8월 아파트 전세 계약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고요. 네. 특히 신규 계약은 30% 가까이 줄어든 반면 갱신 계약은 20% 넘게 늘었습니다. 아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 9.7 대책으로 서울 인기 지역 내 주택 공급 부족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수요자 불안은 커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집값 잡으려다 자칫 월세 난민만 늘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부동산 규제 발표에도 이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불안한 조짐을 보이니까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네. 이번 대책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제한해서 집값을 잡는 것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으로는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이 있습니다. 예.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3구에만 적용돼 있는데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는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전세를 껴서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 차단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실거주 의무로 갭 투자를 차단할 수 있어서 마포, 성동구를 토어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됐었지만 현재 토어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 중이라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대출은 지금보다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6억 원까지 낮췄던 한도를 4억까지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또 고가 주택은 주담대를 아예 막아버리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간 예외였던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전세값 상승이 매매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고요. 예. 또 현행 40%인 DSR 비율을 35%로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고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방안도 앞서 언급되긴 했지만 일단 이번에는 빠질 걸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번 대책은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하락세인데 지난주까지는 그야말로 뭐 불장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투자자가 늘었고 그중 상당수가 또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더 힘들 만큼 관심이 뜨겁죠. 네. 코스피 호황이 이어지면서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등 이른바 B2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예. 이 중 절반 이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개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10대 증권사들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투자자에게 6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는데 전체 신용거래 용자 잔고의 3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예. 60대 이상도 5조 원 넘게 빌리면서 50대 이상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상 전 연령층이 이 돈을 빌려서라도 랠리에 올라탔지만 그중에서도 실버 세대의 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연령대별 신용융자 잔고 규모는 60세 이상이 50% 가까이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요즘이지만 오늘 장만 봐도 그렇고 앞서 짚어본 미중 갈등을 비롯해서 트럼프 관세 등 대외 변수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특히 은퇴를 앞둔 실버개미의 경우에는 이 노후 자금이 일시적인 낙관론에 휘둘려 위험에 노출돼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뭐 납치, 감금, 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요. 네, 지난 8월이었죠. 캄보디아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단체에 납치돼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숨진 사건이었는데 네.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한국인 2명이 160일간 강금, 폭행을 당하다 구조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예.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올해 한국 공관에 들어온 강금 신고는 지난 8월까지 330건, 최근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예. 하지만 외교 당국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캄보디아 경찰 역시 본인이 직접 강금 피해를 신고해야 할 만큼 이렇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지시를 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관련 TF를 만들어 움직이고 있고요. 예. 경찰청도 한인 대상 강력 범죄를 전담할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 경찰청에 만들기 위한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논의하고 국제경찰기구와 합동작전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주도해야 할 캄보디아 대사도 석 달째 공석인 상황인지라 뒷북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수년 전 중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면서 글로벌 피싱 범죄 중심지로 전락했는데
중국계가 주축이 된 조직이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을 감금, 고문하는 등 착취하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예. 고수익 취업 제한에 속아 캄보디아로 입국한 피해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하루 12시간 노동에 동원되면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등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로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가 보행로를 가로막아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가로막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당국은 행정 제재를 예고했는데 예. 특히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당시 외부 개방형 보행로 조성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도 이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안전을 이유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내 공공시설 개방을 둘러싼 분쟁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공공개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단지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적극 부과하겠다 밝혔는데 이웃 간의 배려는 사라지고 아파트 계급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착잡한 현실입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행한 공공 배달앱 할인 쿠폰이 중복 지급된 걸로 나타나서 논란이에요. 네, 정부가 지난 석 달간 발행한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의 80%가 네. 일부 이용자에게 중복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식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현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에만 급급해서 쿠폰 발행 기준을 잇따라 완화하면서 중복 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인데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 등 문제는 방치하고 예산 소진에만 몰두한 결과다 매년 수백억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비가 장마처럼 길게 내리면서 곳곳에 도로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웅덩이를 지날 때는 물보라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항상 감속 운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 3차로의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추돌 사고로 2개 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일대 다소 혼잡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에 추돌 사고 나서 2, 3차로에서 처리 중인데요. 일대 혼잡합니다. 또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도 안성분기점에서 정체인데요. 5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 사고 나서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이고요. 이후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도 남한성 분기점에서 금광 3터널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면 주식, 금이면 금, 또 가상자산이면 가상자산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부동산도 뜨겁고요. 통상 위험자산이 오르면 안전자산은 내리고 안전자산이 오르면 위험자산은 내린다. 이런 자산시장의 오랜 공식도 요즘은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뭐라도 사야지 돈을 들고만 있으면 돈이 녹는 것 같다. 이런 비유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자산시장의 최근 흐름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진짜 너무 다 올라서 안 오르는 게 없다. 에브리띵 랠리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보통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를 때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은 딱 자산 시장이 와. 내 월급만 안 오르고
진짜. 주식도 오르고 뭐 금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딱 그게 맞는 시장입니다. 예. 일단 오늘만 보면은 코스피는 조금 약세입니다. 네, 제가 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한 50포인트 정도 빠져서 3,560. 네. 그러니까 금요일이 3,610이었으니까요. 네. 한 1.3에서 4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네. 오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다들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지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금요일 장이 아주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나스닥이 한 3% 정도 빠졌고 그 이유가 한동안 조용했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판 붙을 이 전쟁을 하고 있고 중화 사이에 서로 말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시가 열리는 한국이 혹시 검은 월요일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을 정도였는데 네. 뭐 1.4% 정도 빠지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선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은 그동안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 좀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요즘 뭐 우리가 보통 뭐 코스피 5천 뭐 가자 이런 말도 있지만 네. 5천까지 많이 남았지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렇죠. 금도 온스당 4,000달러를 넘었고요. 네. 올 초에 제가 경제부에 있는데 온스당 3,000달러를 거의 근접을 하니까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예. 그게 온스당 3,000달러를 찍을 때였는데 네. 올해 10월에 4,000달러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지금 1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 같습니다. 네. 뭐 서울 집값도 특히 계속 강남 오르고요. 중심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요. 한강벨트. 달러도 원화 대비 비싸지고 있죠. 달러 그렇죠. 1달러가 보통 1,300원 중반대인데 지금 1달러당 1,420원, 30원까지 왔으니까 뭐 거의 안 오르는 걸 찾는 게 빠릅니다. 안 네. 오르는 거는 거의 국채 정도. 그러니까 아. 가장 안전한 자산인 그러니까 거의 현금과 같다는 네. 미국 국채, 한국 국채 정도만 안 오르고 있고 아. 지금 다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랑 우리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건 그럼 뭔가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 올림픽을 해보면 네. 일단 올해만 보면은 일단 금 많이 올랐습니다. 아, 금이 그렇죠. 한 53, 4% 올랐고요. 와, 네. 근데 금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있어요. 은입니다. 은. 은. 은은 한 57, 8%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많이 오른 게 네. 코스피인데 놀랍습니다. 정말 저도 놀랍습니다. 네. 올해 1월 2일, 그러니까 올해 개장 첫날 코스피가 몇으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도 한 3천쯤 아니었을까요? 2,399로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2,399로 시작했는데 오늘 조금 빠져서 네. 3,550이거든요. 아, 그랬군요. 맞네요. 거의 1,200이 올랐고요. 예. 수익률이 50% 정도 됩니다. 아, 전 세계 50%. 주식 중에서는 1등입니다. 코스피가. 네.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코스피가 수익률 1등 찍은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올해 현재 지금 10월 중순 현재까지 금과 은과 코스피가 이 자산 시장 수익률 시장에서는 금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피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고. 네. 뭐 천연가스, 뭐 구리 이런 것도 잘 나가고 있고요. 예. 미국 주식도 좋습니다. 미국 주식도 연일 뭐 사상 최고가고요. 그렇죠. 물론 올해 수익률은 10%대여서 코스피에 워낙 코스피가 워낙 좋아서 그렇긴 네네네. 합니다만은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코스피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10몇 년째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벌써 10%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제가 안 오르는 걸 빠른 게 찾는 게 빠르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올해 연초랑 현재 10월 가격이 거의 제자리고 미국 네.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2% 정도 빠져서 거의 국채 말고는 뭐 다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현금을 들고만 있으면 앉아서 그냥 손해 보는 국면인 네. 거네요. 돈이 녹는다. 녹는 거다. 뭐 화폐가 녹는다라는 거고. 네.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은 늘 어려운 말 신조어를 만들어내죠. 아, 네. 영어로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네. 화폐 탈출. 아. 그러니까 화폐에서 탈출해라 이거예요. 하하. 네. 화폐 들고 있으면 바보 된다. 예. 그러니까 돈을 들고 뭐든 사라. 그래야 지금은 이 대세 상승에
올라탈 수 있다. 그걸 네. 지금이 화폐 탈출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아하. 돈은 정말 녹아내리고 있고 네. 돈으로 사는 국채 빼고 모든 건 다 오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르느냐? 사실 뭐 정확하게를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저도 알았으면 다 사놨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사후적으로 막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시장에 뭐 돈이 넘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걸 조금 유식한 용어를 말하면 통화량.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통화량은 당연히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계속 통화량은 더 풀리고 있고요. 예. 지금 7월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 7월 통화량이 4,344조 원이 풀려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풀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이 돈을 그만큼 다 찍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제가 정말 바꾸기 힘든 그냥 아주 장기 투자 자산에 돈을 넣어뒀다가 네. 코스피가 막 오르니까 이걸 빨리 막 해지해가지고 주식 예탁금으로 땡겨오는 네네. 이런 거는 돈이 굳어 있다가 풀리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넘쳐나고 있어요. 너무 예. 다들 오르니까 다들 현금화 시켜 놓는 거죠. 아하.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녹아내리는 거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 네. 같은 경우도 통화량은 역대 최대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하는 게 가장 극명한데 미국의 이제 나라의 경제 체력, 보통 GDP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의 GDP를 100이라고 했을 때 코로나 전 때는 미국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이 GDP가 100이라고 했을 때 통화량이 한 18, 19 됐어요. 아, 코로나 네. 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61, 62가 풀려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돈이 네. 3배가 풀려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그러니까 예. 더. 그럼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먹는 햄버거를 예를 들면 네. 돈이 3배가 풀렸기 때문에 예전에 1달러 하던 게 지금은 3달러 하는 게 제값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오르는 겁니다. 아하. 코인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S&P도 오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아하. 미국과 한국만 이러느냐? 아닙니다. 너도 나도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죠. 가장 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 곧 일본 차기 총리가 결정이 되는데 네. 차기 차기 총리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유력한 일본의 자민당 이제 총재 같은 경우는 네. 제2의 아베노믹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N을 일본 돈을 무한정 풀어서 일본 경제를 띄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본 엔도 매우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고요. 어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랑스가 시끄럽다는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프랑스가 시끄러운 이유는 프랑스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커서 이대로 가면 프랑스 정부가 망하니 프랑스의 정부가 좀 돈 풀기를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여보고자 하는 정책을 폈다가 네. 시위대들이 크게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돈 풀기 안 줄일게 계속 돈 풀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돈을 다 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경쟁하듯이 풀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돈의 힘으로 모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무한정 풀리다 보면 이 현금의 가치는 그만큼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올 초에 금 1온스가 네. 3,000달러를 찍을 때 네네. 그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냐라고 할 때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JP 모건이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네. 은행, 투자은행. JP 모건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돈의 힘으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분석을 했었어요. 그게 네. 1월인데 네. 그 현상이 전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4,000을 뚫었거든요. 1온스당 4,000달러를 뚫었거든요. 네. 지금 뭐 추세로는 뭐 연말이면 5,000달러 간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물론 뭐 네.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단적으로 그러니까 달러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믿을 만한 통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돈이 네. 2000년의 1달러와 지금의 1달러를 비교하면 2000년의 1달러가 가치가 100이라면 지금의 1달러는 가치가 53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보잘 것이 없어진 거예요. 네, 화폐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0년과 2025년 지금 사이에 아무것도 안 사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열심히 저축했지만 가만히 아하. 있어도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고. 그러네요. 반대로 그걸로 뭔가를 사둔 분이라면 네. 그 이상을 번 거고. 뭐 그런 약간 뭐 좀 극단적인 얘기로 지금 정말 돈의
돈의 힘으로 거의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뭐 굉장히 난리가 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자산, 안전자산의 대표자 금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속도가 진짜 너무 빨라서 너무 무서울 지경이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FOMO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네. 나만 안 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보통 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르면 이미 오를 만큼 올랐어. 이제는 떨어질 거야. 네. 지금 사면 바보야. 그렇죠. 지금 들어가면 손해야라고 안 사는데 네. 지금은 그런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만 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쫓기는 공포감이 압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도 네.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산시장 예측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연말에는 금이 1온스당 5,000달러도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이 거의 올해만 거의 배가 오는 거거든요. 네. 뭐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상승폭인데 예. 그만큼 뭐 지금 한마디로 굉장히 이례적인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자산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뭐 막 다른 나라도 그렇고 연일 차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돈이 많이 풀려서 이유도 있지만 여기 또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네. 모든 뭐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기본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다는 게 하나 있지만 네. 주식은 우리가 다 아는 영어 단어 2개 AI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본적으로 돈이 막 넘치니까 유동성 장이 있는 데다가 네. AI라는 호재가 기대감.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이제 더블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튀고 있는 거고 이게 뭐 한국이나 미국, 뭐 일본 정말 혹시 뭐 일부 나라만 주식이 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MSCI라고 세계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 그러니까 세계 주식 시장을 차분하게 연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전 세계 47개 나라의 3,000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계산을 종종 합니다. 네네. 이걸 하는 이유는 혹시 한두 개 나라만 주가가 오르고 나머지가 차분하면 그렇게 47개 나라의 3,000 종목을 한 바스켓에 담으면 그건 상승률이 별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그것도 많이 올랐다면 이 주가 상승이 어느 한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 아하. 마치 들불처럼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건데 예. 이 방금 그 말씀드린 47개 나라의 3,000 종목을 평균 내봤을 때 네. 올해 저점 대비 34%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예. 33% 오른 곳이 평균 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평균이라고. 평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식이 많이 올랐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고 네. 이걸 결국 설명할 수 있는 거는 AI밖에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이 정도로 전 세계 평균 주식 시장이 뜨거웠던 게 딱 2000년대 초반에 버블. 닷컴 버블입니다. 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터지고 나서 보니까 거품이었고 터지고 나서 보니까 버블이어서 닷컴 버블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네.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버블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뭐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이 AI라는 미래 호재를 빼면 이게 유동성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오르긴 힘들다. 결국 AI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도 실제로 AI는 거품이다 아니다 이 논쟁이 분분하잖아요. 예. 거품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거품은 꺼져봐야 거품인 걸 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거품이라는 걱정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AI 투자를 이끌고 있는 요즘 뭐 1조 같은 게 뭐 돈이 아닌 것처럼 들릴 아하. 정도로 워낙 금액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좀 차분히 뜯어보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챗GPT 하는 오픈 AI가 지금 예. 생성형 AI 가장 선두주자잖아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가 11조 원 적자를 봤어요. 아 적자요. 네, 적자입니다. 지금. 오픈 AI도? 예, 우리가 네. 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생성형 AI지만 그런 네. 곳들이 지금 700조 원,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밋빛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얘기를 하나 그런 이제 거품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뭐 IMF도 거품 경고하고 하는데 물론 뭐 이 거품 경고 맞을지 틀릴지 언제 꺼질지는 알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걱정이 조금 더 깊어진 느낌도 있긴 한데 경제 포커스 오늘 자산시장 에브리띵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또 세무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 그리고 한끼실록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번개가 잦으면 벼락 늦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의 징조가 잦으면 반드시 그 일이 생기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고 나쁜 일이 잦으면 결국에는 큰 봉변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번개가 잦으면 벼락 늦치라고 며칠 전부터 음습한 바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니 결국 태풍이 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의 속담으로 번개가 잦으면 천둥을 한다. 또 초시가 잦으면 급제가 난다.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떤 일의 전조가 잦으면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이 속담에 나오는 늦이라는 말은 느 밑에 치읓 받침을 쓰는 고유어 표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일의 근원 또는 먼저 보이는 빌미를 뜻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늦이 사납다. 이번 일은 늦이 좋은 것 같지 않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짐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조짐은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가뭄으로 채소값이 오를 조짐이다. 악화일로를 걷던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안정될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는 마치 장마처럼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토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가을비답지 않게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이 5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경기 남부와 충청도, 강원 영서와 전북, 경상 남북도는 20에서 7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1도, 광주와 부산 26도, 제주 29도 등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낮 동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셨다 하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5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언대의 선연화를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구속된 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서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인터폴 등 국제 경찰 기구와의 합동 작전도 펼칠 계획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등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시작해서 한 달 가까이 830여 기관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국감 치렀던 부산시하고 부산경찰청은 이번에는 빠지게 되고요.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첫 국감이면서 불법 개헌과 탄핵이라는 큰 이슈를 거친 후에 열리는 첫 국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히 앞으로의 전국 주도권의 향배는 물론이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하루 앞둔 어제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특히 이번 국감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 있다면 조희대, 김현지 이렇게 좀 키워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법사위에서 대법원 국감이 있는데 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건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 실세다 이렇게 프레이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운영위라든가 이런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이른바 성남 라인의 비선 여부를 따져보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여야 모두가 좀 사활을 거는 게 원래는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은 야당의 시간이에요. 네, 예, 네.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검증한다라고 해서 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문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보다는 야당이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가 많고 네네. 유리하고 야당이 할 말이 많은 시간인데 네. 민주당은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수한 게 여당이긴 하지만 공세 형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게 예. 내란 사태를 거쳤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갑작스럽게 정부가 새롭게 세워졌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추궁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란 사태 이후에 당내 파열을 겪고 국감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는데 이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네. 출석은 했고 그래서 인사말을 대법원장으로서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서 법관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노골적으로 사실 증인으로 질의응답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장은 인사말까지만 하고 법사위원장이 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국감장을 떠나요. 아하, 어떤 네. 관례 차원입니다. 네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왔던 게 뭐냐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따로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도 좀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좀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려고 한다. 참고인을 강제로 앉혀놔도 되냐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고요. 네. 이에 맞서서 오히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퇴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막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 측에서는 질의를 한 게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하루 만에 전업 합의체에 올리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어서 여야가 지금 전국 주도권 싸움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진작부터 정치권의 눈은 지방선거로 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콩밭에 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네.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국감으로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여당 중에 이미 뭐 국정감사 시작되기도 전에 출마를 좀 뭐 여러 루트로 공식화한 분들도 있죠. 뭐 서영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네. 전현희 의원도 곧 발표를 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왜냐하면 의석수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현역 의원 차출이 어렵다는 아하. 그런 특수성이 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마음은 모두 지선 채비를 하려는 움직임이 여럿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출마한다고 밝히지 않은 의원들도 이번에 본인의 지역구 핵심 현안을 거론하고 이렇게 띄울 기회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국감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자신의 입지 다지기에 돌입할 정도로 과열을 보이는 게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거리 선거로 갑작스럽게 새 정부가 꾸려졌는데 그 새 정부의 첫 국감이고 예산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선거 내년인데 네. 아직 해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만 돋보이겠다는 뭐 소위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아도 좀 억울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올 국감이란 건 또 정부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실책이 있다면 이걸 바로 잡고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인 만큼 공격 소재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할 일 먼저 해야죠. 한편 이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부검이 오늘 실시됐어요. 네.
이 A 씨는 특검 조사 받고 조사실 나와서 자택에서 뭐 자필로 메모를 했다고 알려졌죠. 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강압적인 수사관의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뭐 이런 메모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특검 반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번 조사가 조금 특이한 게 그 수사팀이 김건희 특검 안에서 수사팀 9개 중에 유일하게 검사가 없이 경찰하고 변호사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 조직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사건도 그렇고 네. 좀 너무 과잉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시신 부검에 착수를 한 거고요. 네. 남긴 유서에 대해서도 필적 감정도 함께 분석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을 좀 정리하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서기관이 용역사들에게 종점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네. 이 해당 서기관이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넘긴 정황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이번 사건으로 이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해서 탄생한 뇌물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검찰이나 공수처에는 기대할 수 없고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보수단체들은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다가 이 공무원 분향소를 설치를 했고요. 예. 김건희 여사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사건 수사가 아니라 이건 정권 보복이다. 이런 주장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살인 특검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했어요.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예. 장동혁 대표는 민중기 특검, 김현지 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 반드시 국정감사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지점이 좀 있어요. 국민의힘은 특검을 믿을 수 없고 살인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을 특검하는 결국엔 또 다른 특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검찰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지만 특검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한편 이번 주 이 12.3 비상계엄 책임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설 예정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동시에 열리는 날이고요. 수요일에는 김건희 여사 두 번째 공판 있고 금요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윤 전 대통령하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인데 두 재판부 모두가 이번에도 중계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 신문 전까지로 제한을 했고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두 중계가 됩니다. 예.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불출석했잖아요. 네. 이로써 14번째 연속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거고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는데 피고인 출석 문제로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더 이익이라고 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걸석 재판을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변호했고요. 네. 그리고 중계에 허용되니까 여기에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공판도 이제 중계가 되는데 오늘 좀 관심 받았던 거는 그 문건을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실 CCTV 영상 있잖아요. 예. 그거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거 법원이 결정을 할 거라 관심이 쏠렸는데 네. 영상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면요. 순직 해병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요. 네, 순직해병 특검팀이 또 오늘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출석을 통보할 건데 오늘 중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네. 그래서 23일로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보셨다시피 오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출석 요구도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박성재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되기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법무부가 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할 때 이 검증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파악을 했고 네. 외교부에서도 이걸 보고 받았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경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박선재 전 장관 포함해서 한동훈 전 대표 그 전 장관까지도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고요. 예. 다음으로 내란 특검팀 상황을 보면은 그 막바지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사람 중에 하나로 알려졌어요. 네. 근데도 국정원장이지만 국회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 원래 그 금거북이 네. 있죠. 매관매직 의혹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조사하려고 했는데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긴 연휴를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지금 뭐 국내 현안도 그렇고 글로벌 정세도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일단 재빨리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는 국정자원관리원 화제로 아하. 마비된 그런 행정망 복구를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네. 요즘에 또 캄보디아 때문에 내국인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손에 꼽히는 그런 과제고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내년 선거까지 보고 이제 각 당의 아주 치명적인 것들은 수도권 집값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이번 주쯤에 조만간 규제 대책이 나올 거라는 전망인데 뭐 소문은 되게 많아요. 뭐 네. 4억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뭐 네, 소문은 도는데 이게 건드릴수록 뛰는 게 집값이라서 네.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정부로서는 그 어떤 정부든지 사실 그렇게 뛰는 집값을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포함해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1급 고위공무원 인사에도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원래 정권이 교체되면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수리되지 않았고 후임 인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게 급하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어떻게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시즌이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아하. 연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아주 주고받으면서 에이펙에 대한 긴장감이 더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미중 회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로서는 한미, 한중 이 양자회담을 잘 치러야 되는데 특히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첫 만남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의미한 어떤 한중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근데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식이 요동치고 예.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히토류를 꽉 쥐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히토류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더 세게 나온 거는 그걸 통제해도 자기들 선에서 이게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셈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도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가 되면서 우리 주변국을 보면 트럼프, 시진핑, 다카이치 여기에다 김정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나라 안팎으로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북한이 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대거 공개하면서 미사일 능력과 국방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특히나 화성 20형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이거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 다탄도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안 그래도 이날 뭐 중국, 러시아 2인자하고 나란히 서서 북중러 연대를 다시 한번 또 과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열병식에서 이 화성 20형은 이동식 발사대가 3대나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발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그 법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총 1,600만 건 정도였다라고 해요. 와, 네. 여기에는 뭐 민사, 형사, 가사 다양한 소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사 본안 사건은 약 37만 건 정도가 됐고요. 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소송은 이제 건물 인도 철거 청구 소송이었고 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오늘 주제인 대여금 사건으로 26,884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1년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인들 사이에서 뭐 돈을 빌려줄 때 사람 사는데 서로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네. 혹은 이제 뭐 형편이 좋아지면 갚는다라는 등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거나 혹은 또 이자를 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대여금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줄 때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필요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저희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돈을 빌려줄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먼저는 그 상대방이 과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 돈을 빌려간다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 네. 추후에 그러한 상황이 달라져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것보단 친밀도에 따라서 막 돈을 주시다 맞아요. 보니까 문제가 네. 많이 생기죠. 우리 그래서 사이에.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으면은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용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갔다고 한다면은 사기죄가 될 수가 있지만 네. 처음에 이제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뭐 적게나마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결국엔 상황이 악화가 돼서 갚지 못하게 되면은 이때는 사기죄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부분을 악용해서 몇 달간은 조금의 이자를 갚는 신용을 해요. 일부러. 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게 되고 또 빌려준 돈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그래, 돈 갚을 여력이 좀 되는 것 같다 싶을 때 그 다음에는 그럼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차용증. 돈을 빌려줄 정도의 사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의외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차용증, 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문서 안에 금액, 이자, 상환 일정, 그리고 이자율, 담보가 있다면 담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또 도장이나 서명이 반드시 남겨야 나중에 채무자가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돈을 계좌이체할 때에도 메모 내역에 차용금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두면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뭐 서류를 작성하는 게 여의치가 않다.
있다라고 한다면은 녹음을 통해서라도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종종 다툼이 되는 사안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줬는데 네. A는 빌려준 거다, 대여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B는 투자를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여금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투자금이라고 한다면은 손실이 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기 투자니까. 때문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이 차용증에 이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무이자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은 네. 무이자가 되고요. 다만 이제 변제 기한을 넘겨서 돈을 갚지 않으면 네. 그때부터는 민사 법정 이자인 연 5%의 지연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변제기가 표시가 되어야겠죠. 기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 시기에 대해서 따로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갚으라고 최고를 하게 되면 네. 그 기간이 넘어서는 법정 지연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최고로 하는 상당 기간이 얼마냐라는 이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뭐 억 단위의 거액의 금전에 대해서 뭐 10일, 14일 뒤에 갚아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다라는 네네네네. 또 판례가 있고요. 네. 1차 최고 이후에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해서 2차 최고를 한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최고 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넉넉한 기한으로 기한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인 간에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수 있지만은 네. 만약 부모와 자녀 간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또 증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 4.6%를 넘는 이자를 받아야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무이자나 저금리로 할 경우에는 적정 이자를 계산한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족이니까 가까운 사이라서 뭐 이렇게 무이자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철저하게 이자를 정해서 주고받아야겠군요. 이자 받을 때 또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를 내가 엄청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네. 받으실 수는 없고요. 네. 이자 제한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자율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연 20%가 최고 이자율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거는 대부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또 연 이율뿐만 아니라 월 이자율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요. 이 월 1.66% 정도면 이제 연이면 19.92%가 되거든요. 딱 20미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 이율도 이것을 넘으면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네. 채권자는 이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사람은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 그러니까 함께 선고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남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자 조금 더 받으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벌금이나 아니면 징역형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내가 채무자라면은 이자 제한법을 넘는 약정은 애초부터 하시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런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자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요. 또 원천 징수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또 채권자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안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아이고, 네. 자, 이자를 받을 때 주의사항 알아봤고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야 대부분 이제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네. 뭐 변제한 기록이 남아서 크게 이제 다툼이 생기진 않지만 네. 예를 들면은 같이 만나서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준다거나 네. 혹은 다른 물건으로 변제를 했다거나 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해서 좀 보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릴 때 본인의 연락처 외에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죠? 왜냐하면 돈을 갚지 않고 도망쳤을 때 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돈을 빌릴 때 너무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요구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차용증도 꼼꼼하게 작성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법적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흔히 이제 내용 증명을 이럴 경우에 많이 보내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야 뭔가 법적 효과가 네. 생긴다라고 오해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네, 네. 내용 증명은 일정한 경우에만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드시 내가 의사를 표시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변제기를 정하지 않는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당한 기간을 주고 최고를 해야 그때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고 하는 최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은 10월 13일까지로 변제기를 정했다라고 네. 하면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10월 14일부터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갚아야 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뭐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정도인 거지 뭐 법적으로 그게 대응이 된다고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상대방이 이렇게 돈을 주지 않는다 했을 때 바로 소송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고 법원에 바로 다양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네. 이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간이한 독촉하는 절차인데요. 네. 뭐 변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 열린다거나 신문이 없이 서면만을 통해서 이제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발령을 하고 확정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채무자가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서면뿐만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말로도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통상의 소송에서는 대리인은 뭐 변호사가 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는데 네. 이 절차에서는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뭐 당사자가 바쁘면 배우자나 뭐 직계혈족, 형제 자매들도 법원에 허가 없이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가 제기되면 통상 일반적인 소송은 뭐 원고가 본인의 주장을 하게 되면 피고가 뭐 반박을 하는 형태로 막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원고가 청구를 하면 법원은 청구 취지대로 이행을 해라라고 하는 이행 권고 결정을 바로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고 만약에 이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제도는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가 없는 한 바로 확정이 돼서 굉장히 신속하고 또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뭐 빌려준 돈이 3천만 원이 넘는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의해서 또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이게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이걸 뭐 언제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소멸시효라고 해서 권리가 10년이 지나면 소멸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라고 한다면은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을 하게 되고요.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날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예. 변제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은 압류나 가압류, 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지급 명령이나 이런 것들 신청하셔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가끔 오래된 차용증을 들고 오셔서 이거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하, 네.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10년이 지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하, 생기니까요. 네. 뭐 지급 명령이나 소액심판 절차들은 그 법원에 혼자 하는 소송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식에 양식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시면 변호사 없이도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줄 때 필요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수희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콩으로 김일파님께서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낸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하셨는데요. 네, 많은 네. 분들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네. 사실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지거나 혹은 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그 비용을 적당한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서초동에서 가장 간단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네. 최소 이제 500만 원 이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받고자 변호사 500만 원. 비용을 지출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떤 실익이 있을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를 명확히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법원에 나홀로 하는 소송이나 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그런 법률 양식을 통해서 내가 법원에 작성만 해서 내게 되면 이런 돈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변호사 비용을 들이시지 않고 네, 해결을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3946님께서는 차용증 없이 증인이 있는 곳에서 현금을 주고 받았다면 증인이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증인이 네. 사실 이 돈을 주고 받는 게 뭐 대여금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투자금인지 이런 부분들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증인이 사라져 버리게 되거나 혹은 뭐 이제 그런 뭐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사람이 말로만 듣게 되면은 뭐 변제기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제3자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억할 네.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차용증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녹음이라도 반드시 해서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준다 네.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남기셔야 되지 증인으로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3389님께서는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촌 언니에게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이 기간 동안 1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카톡, 문자 증거 있고요. 그런데 3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2019년 5월과 8월 두 차례 이자로 200만 원만 받았습니다. 하면서 채무자가 지금 뭐 연금을 수령 중이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송 시에 이자는 몇 %까지 청구가 가능할지 물어보셨고 가족끼리 이렇게 빌린 돈 소송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가족끼리 빌린 돈도 당연히 갚아야겠죠. 그래서 만약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송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자 약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 기간 내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거를 연 몇 %가 되는지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네. 변제 기한 이후에도 이제 갚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소송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또 달라지는군요. 사람들이 소송에서 지고 나면 이제 돈을 갚는 이유가 이 이자율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예. 1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019년에 빌리신 거니까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가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또 소송 촉진법상의 이자까지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콩으로 이정옥님께서 차용증 공증까지 꼭 받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그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썼는데 공증은 받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보통 공증은 그 대여금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네. 사실상 차용증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아. 다만 다른 점은 네. 원칙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겨야만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공증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적게
되면은 네.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아. 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러네요. 장점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공증을 변호사 사무실 가면 다 해주는 줄 알고 저한테도 뭐 공증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공증인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판사나 검사, 변호사 중에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조인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차용증만으로도 충분하지만은 만약에 나는 바로 집행을 하겠다 혹은 큰 금액이다라고 하면 네.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증 가능한 사무소를 좀 알아보시고 아. 공증을 받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389님 또 콩으로 보내주신 이정욱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정말 먼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 네. 지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대략 한 10년 전부터 화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미리 해외여행 준비하신 분들도 많았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최대 열흘씩 시간 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유럽들 많이 가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뭐 유럽 대륙도 동서부, 북부까지 나눠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네. 대체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부터 떠올리시기 십상입니다. 네네. 그만큼 두 나라가 유럽 대표 국가로 각인이 돼 있죠. 또 미식의 나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보다 이탈리아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이탈리아 가시면 많이들 들르시는 관광지 가운데 폼페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 그 이탈리아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네. 중간에서 왼쪽으로 거의 바다를 면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나폴리에서 한 30km 정도로 가장 가깝습니다. 네. 사실 근데 심지어 이제 안 가보시고 유럽이나 이탈리아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조차도 폼페이라고 하면 왠지 낯이 익다 들어본 것 같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네네. 그건 아무래도 그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유적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게 또 유적만 잘 보존이 된 게 아니라 당시 화산재로 정말 삽시간에 도시가 묻혀버리는 바람에 네. 주민들까지도 순간 동작이 정지된 채로 본의 아니게 보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이 폼페이 유적인데요. 네. 연구에 의하면 이 모든 그 참사가 채 1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화산 폭발로 재가 날려서 정말 순식간에 그러네요.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기 79년 2,000명에서 최대 1만 5천 명에 이르는 폼페이 주민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화산재에 파묻혀버렸습니다. 네. 기원전 6, 7세기에 이미 번성했으니까 나름 뭐 몇백 년의 긴 역사를 누려온 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단 15분 만에 정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화산재 덕분에 당시의 생활상이 정말 사람까지 포함해서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네. 뭐 여러 분야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죠. 네. 그런 가운데 음식 또한 아주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서기 79년이면 뭐 2000년에서 대략 50년 빠지는 세월인데요. 네. 그때는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폼페이에서 확인한 이 고대 로마인들의 식생활 어땠는지 궁금한데 지금도 이 폼페이에서 뭐 발굴이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발굴과 연구의 역사도 굉장히 깁니다. 네. 서기 79년이 정말 까마득하기는 합니다만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가 시작된 것도 1748년이니까요. 이 역사만도 이제 뭐 300년에서 20년 정도
덜 된 네, 네. 엄청난 이것도 세월이죠. 네. 사실 근데 또 이전에 그러니까 16세기에 이미 우연히 유적이 발견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건물 이제 서울 시내 건물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유적이 나오고 뭐 네.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근 3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들여서 현재 이제 3분의 2 이상 폼페이의 전모가 드러났는데요. 네.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발굴 및 연구가 이루어진 테르모폴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테르모폴리움, 이게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네네. 테르모폴리움은 우리 식문화로 치면 분식집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천국이라고 말씀드리면 네. 짐작이 가실까요? 네. 예. 와인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패스트푸드점인데요. 네, 인부 또는 하층민의 끼니를 위한 음식을 이제 미리 조리를 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사람들이 오는 대로 내줘서 먹이는 그런 방식이었을 거라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테르모폴리움이 이전까지 대략 80여 곳이 발굴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2019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20년 12월 공개한 곳이 이전의 곳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체가 훌륭한 상태로 이렇게 보존이 된 곳이라서 네. 정말 이 연구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테르모폴리움은 그러니까 인부나 하층민을 위한 곳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뭐 상류층을 위한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또 따로 있었을까요? 그게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이 우리가 말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음식점 형식은 프랑스에서 혁명 이후 그러니까 18세기 말쯤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이제 정말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그런 식당의 개념이겠죠. 근데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의 집, 이를테면 성 같은 곳이겠죠. 이런 데서 이제 상주하면서 삼시세끼 음식을 만들어 주었던 요리사들이 좋게 말하면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대량 실직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돈 줄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에서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 가게를 차려서 돈을 받고 음식을 팔았다. 그런 게 이제 레스토랑 탄생에 대한 굉장히 유력한 주장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18세기쯤이나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서기 79년의 폼페이에서 상류층만이 음식을 먹었던 장소나 공간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력하다 싶은 직접적인 발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별게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땡땡 천국이랑 비슷하다는 테르모폴리움은 어떤 메뉴가 주로 있었을까요? 뭐 실마리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잘 보존된 곳이 발굴이 된 덕분에 식재료를 이제 추정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조리대이자 매대 또는 이제 뭐 열린 주방, 카운터 뭐 이런 데에 공간의 벽에 청둥오리 2마리와 수탉 1마리가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프레스코 기법이라 한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젖은 석회벽에 수채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영구히 남기는 그런 기법이죠. 그런 가운데 마침 그 오리와 그 닭의 잔해도 또한 발견이 되어서 이 두 오리와 닭 가금류로 만든 요리를 테르모폴리움에서 이제 먹였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것 말고도 이제 콩가루와 와인이 묻은 독이 항아리, 오리뼈, 염소, 돼지, 물고기, 달팽이 등의 동물 잔해가 발견돼 이런 식재료들도 테르모폴리움에서 써서 뭔가를 만들어서 먹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식재료가 또 사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상류층이 먹은 음식은 조금 달랐을까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폼페이 원형 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주택에서 이 독이 항아리 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겨울잠쥐라고 온대 지역에서는 이름처럼 1년에 6개월까지도 동면을 한다는 이 설치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잠쥐.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름 꽤 귀여운 쥐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다가 그 겨울잠쥐를 넣어가지고 괴롭혀서 생체 시계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먹이를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어가지고 살이 쪄요. 살이 찌는 거죠. 이게 그 비육이라는 게 이제 지금의 개념으로 따지면 왜 그 소를 잡기 전에 풀을 먹였어도 뭐 소를 잡기 전에 옥수수를 뭐 집중적으로 먹여서 살을 찌우고 왜 그 마블링을 네. 발달시켜가지고 네네. 그럼 맛이 더 좋아진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 마찬가지의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네. 이 겨울잠쥐 비육에 대한 기록이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집에서 항아리에다가 이 겨울잠쥐를 살을 찌어가지고 네. 상류층에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같은 계층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사교 활동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상류층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계층과 본의 아니게 섞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 특히 연회장이 딸린 규모가 큰 집들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방식을 즐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 겨울잠 쥐 요리는 어떻게 먹었을지 궁금한데 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5, 6세기 요리책에 레시피가 실려 있는데요. 그래요? 네네. 돼지고기와 고추, 견과류, 실피움이라고 회향과 비슷한 식물인데 멸종이 돼서 지금 실체는 없고요. 예. 또 발효액젓으로 케첩의 선조인 가룸, 이 멸치액젓 같은 겁니다. 네. 이런 것들과 다진 겨울잠쥐 고기를 빚어 만든 요리가 있습니다. 이 다진 고기를 빚었다는 데서 이게 저는 미트볼의 선조 같은 음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예. 그 외에도 집정관을 지냈었던 적이 있는 작가 페트로니우스의 소설 사티리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화려한 연애가 중심 소재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도 꿀을 얹고 양귀비 씨를 뿌린 겨울잠쥐가 전체로 등장합니다. 이 전체는 주요리 전에 먹는 거죠. 네네. 이 시기만 하더라도 막 설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끼니로 먹는 음식은 짠맛 중심이고 네. 또 디저트는 단맛 중심이라는 이 분리된 형식이 양식에서 네. 자리 잡기 훨씬 이전이니까요. 이렇게 주요리 전에 먹는 음식도 꿀로 단맛을 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요리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음식은 근데 일부 이제 상류층만 즐겼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고 대다수 그런 폼페이 주민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네, 폼페이 주민 대다수의 일상 음식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인의 주식이라 할 수 있는 빵과 올리브, 와인과 치즈, 여기에 과일과 콩류, 텃밭의 채소 등이 전부였습니다. 뭐 치즈라고 해서 지금 뭐 이제 치즈의 왕이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처럼 뭐 3년 동안 숙성을 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순두부와 상당히 비슷한 그러니까 우유에서 지방과 단백질만 분리해낸 네. 크림치즈나 리코타 같은 생치즈를 먹은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이탈리아인데도 먹을 거리가 다양하지 않네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그마저도 규모가 좀 큰 저택의 발굴로 추정한 결과입니다. 1년 동안 베스타 여사제의 집을 조사하면서 네. 동물뼈 250여 점을 발굴했는데요. 네. 70%인 175점 정도가 돼지의 뼈였다니까 식생활의 수준이 뭐 어땠는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이 꽤 있나 보네요. 네,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수준으로는 발굴이 꽤 되었는데요. 이를테면 주점과 연결된 도심지의 주택에서 메모 형식의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일자는 정확히 특정을 할 수 없는데 네. 8일 동안 식품 및 생필품 지출 내역이 가격과 함께 정리된 목록인데요. 빵, 거친 빵, 노예들에게 줄 빵의 세 종류로 이루어진 빵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다음이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어허. 빵이 세 종류인데 이제 거친 빵이 따로 있고 또 노예들에게 줄 빵이 따로 있으면 얼마나 거친 빵일까요? 노예들은 얼마나 거친 빵을 먹었을까 한편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외에도 치즈, 양파, 소시지, 소 내장 등에 돈을 썼지만 지출 금액은 적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폼페이 주민들은 빵과 기름, 포도주와 치즈를 바탕으로 삼고 간을 적당히 맞춰줄 정도의 육가공품을 일상식으로 먹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탈리아 뭐 피자가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르거든요. 과거 이 시대에 피자랑 비슷한 메뉴가 혹시 있었다는 뭐 기록이 있을까요? 네, 2023년에 피자와 비슷하게 생긴 음식의 프레스코 벽화가 발견됐는데요. 네. 이게 피자냐 아니냐. 또 옆에 파인애플 비슷하게 생긴 무엇인가가 그려져 있어서 이
그 시대 이미 파인애플 피자를 먹은 게 아니냐. 진짜요? 그런 이야기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노란색 솔방울 같은 게 그림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인애플을 올린 하와이안 피자를 이탈리아인들이 매우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음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지금처럼 발효가 잘 돼서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빵을 먹기 전에는 아마 그 시대에는 둥글고 납작한 전병 같은 빵을 먹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빵이 17세기에 토마토가 들어오고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피자로 발전한 거라 이 빵이 정말 피자였을 것이다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파인애플을 올렸을 거란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폼페이에서 찾을 수 있는 고대 로마인들의 식생활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평론가님은 폼페이 가보셨을까요? 저는 폼페이는 안 가봤습니다. 아하. 그래도 이탈리아는 많이 가셨고요. 이탈리아는 왜 가봤죠. 그래서 네. 전 이제 디저트 이탈리아 디저트들이 워낙 맛있어서요. 네. 이탈리아 가시면 뭐 젤라또라지 티라미수 이런 것들 아시고 또 반죽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튀겨가지고 속에 크림을 채운 카놀리라는 디저트가 또 국민 디저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요거 꼭 드시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로 한 잔 마무리하시고 이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15분의 참사가 남겨준 이야기 폼페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끼실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